아니 우로 전쟁 끝나면 뭐가 좀 정리될 줄 알았는데 이거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세상이. 이게 유럽은요 지금 전쟁 당장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아 그럴만도 할 것 같습니다. 미드테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가 그냥 와서 나토. 이게 나토예요? 네, 나토 불세. 예. 그러니까 유럽을 3년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뭔가 좀 좋아지나 했습니다만 오히려 유럽 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을 재침공할 가능성이 점차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어서 이거 미국 없으면 유럽 이거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허들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시점 유럽이 그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 미국과 러시아 그 양자 논의 구도의 종전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분명한 건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이 곧 사라지지는 않을 거란 거죠. 다수 국가들의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3년에서 5년 안에 완전히 재무장해서 EU, 유럽연합 국가들을 공격할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10년 이내에 나토가 마치 그 소련 시대, 구소련 시대에 맞먹는 엄청난 대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나토 그 회원국들 간에 더욱더 이렇게 잘 모여서 힘을 모아서 굳건한 어떤 그 방어 체계를 보여줘야 될 텐데 핵심은 지금 미국이 탈퇴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진짜 미국은 방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이건 엄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지지자들은 북미와 유럽의 외교 안보 동맹체인 나토가 미국에 기대서 저렴한 국방비만 지출하면서 안보를 보장받고 호의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100% 다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국방비 쓰는 거 보면 그동안에. 그리고 여러 차례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에 모임 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 실제로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나토에서는 가장 큰 기여국이긴 하죠. 2023년 국방비에 천조국답게 1,150조 원, 8,600억 달러를 실제로 미국이 지출을 했고 나토의 나머지 국가 방위비가 4,040억 달러 다 합쳐봤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토 유지에 미국이 3분의 2 예산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문제의식이 많은 것 같고 독일의 싱크탱크인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체 원조액을 따지면 최소한 1,230억 달러, 그러니까 180조 원입니다. 그 정도 되고 이 중에 군사 원조액은 절반이 넘는 690억 달러, 100조 원이라고 집계를 하고 있고 이 금액은 전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어진 전체 군사 원조액의 56%에 달한다. 즉 나머지 EU 27개 회원국이 지원한 군사 원조액이 538억 달러로서 절반에 못 미치는 거고요.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단일 국가인데도 지원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토는 10년 전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2% 수준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된다 너희들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예전에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요즘 사장님보다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만요. 미국이 당장 나토를 탈퇴해야 한다고 이렇게 진짜 맞장구 이거 진짜 제대로 이렇게 불 붙이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나토에서 발 빼면 그렇게 차지하는 역할이 큰데 러시아의 위협이 실제라고 하면 이거 돼요? 방어 돼요?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우 지극히 어렵죠.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은요, 러시아의 작년 국방비는 4,62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해요. 네.
그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총합이 4,570억 달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살짝 높은 거죠.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요. 자, 러시아의 공군력과 해군력, 나토에 비해서는 열세지만 육군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를 보면은 그 미국을 제외한 그 나토의 전차 수가 6,647대인데, 자, 이 중에 나토 회원국이지만 EU 가입국이 아닌 튀르키예의 전차 수가 2,338대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튀르키예 기갑 전력이고요. 튀르키예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는 걸 상당히 좀 중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 러우 갈등에서도 이걸 양쪽에 중재를 해서 나선다라는 거는 그 어느 쪽의 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EU 가입국들과는 입장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솔직히 숫자만 이거 딱 놓고 보면 그 핵 관련해서 빼면 뭐 그냥 거기서 거기 뭐 숫자상으로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뭐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나토는 뭐 알아서 뭔가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이제 미국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판에서 너희들은 도와주는 것만 안 되겠다 하니까 야 그럼 미국 지원 없이 러시아에 맞설 수 있냐? 지금 현재 안보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현재 그 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이제 강한 무기들. 그래서 F-35 스텔스가 이거 미제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기네 독자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 이제 뭐 핵탄도 뭐 한 100개 배치해놓고 이런 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무슨 정밀 미사일 이런 거 다 포함해도 유럽이 갖고 있는 무기의 55%에서 60% 정도가 미국제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뭐냐면 그 사후 관리라든가 뭐 운용, 정보 뭐 이런 거 역시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지휘 통제 시스템, 정보 감시 정찰 이 모든 능력이 유럽 안보가 그냥 미국의 지원에 그냥 아예 의존을 하고 있고 이거 사라지고 나면은 소위 유럽의 통합된 뭐 이런 군사 능력 이런 게 과연 존재할 거냐? 이런 게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국이 빠진 다음에 유럽이 독자적으로 이 체계를 구축을 한다. 종합적인 체제를 구축한다. 시간 얼마 걸릴 거냐? 최소 10년. 최소 10년이면 안 되죠. 지금 뭐 재무장 러시아 5년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그도 그럴 게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 배당금이라고 해서 자 군비를 더 이상 쓰지 말고 이제 경제 발전을 쓰자. 냉전 이후 계속 군축해온 거예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계속 군축.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징병제 하던 것도 모병제로 바꿔가지고 확 병력 줄여버리고. 소련이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유럽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안 써도 돼. 자, 이제 사회 경제 발전에 돈을 집어넣고 자 이렇게 되니까 국방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나토에서 가장 핵심 병력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독일 연방군이었고 이때 보면 최대 50만 명 정도 되던 게 지금은 17만 7천여 명 정도? 와, 독일 땅도 넓잖아요. 반토막도 아닌 거예요. 근데 17만밖에 안 돼요 지금?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WS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요, 나토의 전투력은 놀랄 만큼 열악하다. 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15년 이후에 그 전투 대대,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이런 대대단위, 그렇죠. 우리 일단 독립부대 하면 대대 생각나잖아요. 이 대대 숫자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1개 정도 증가한 거고, 심지어 영국의 경우에는 5개 대대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요,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자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제대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없이 맞서기는 아주 역부족이다. 자,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한편으로 또 긍정론도 있긴 합니다. 긍정론 할 만하다. 이유가 예. 나토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예비역 미 해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개입 축소가 오히려 유럽의 단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유럽이 국제관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독자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놨거든요. 파리 디펜스 뉴스에서 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토는 강대국 군사협의체로 종합적으로 무방비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유럽 군대는 또 잘 훈련된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병력, 장비, 경제력, 정보 기술 면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투자 의지만 있다면 유럽은 5년 안에 미국의 지원 없이도 러시아를 억제하거나 심지어 격파하는 데 필요한 핵심 방위력 증강 장비 대부분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니까 아주 상당히 긍정론이죠. 네. 최근에 정치적 투자 의지가 사실 실현이 됐습니다. EU가 총액 8천억 유로, 1,258조 원인데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이 계기로 해서 냉전 이후에 30여 년간의 그 군축 기조로 취약해진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좀 사실 신호탄을 쏜 셈이죠. 이런 유럽 재무장에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병력과 장비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전쟁 이전의 군사력을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 한 3년에서 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빨리 그 시간 내에 철저하게 재무장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속도로 해내지 못하면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고 특히 고강도 전투에서 러시아에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는 크였습니다. 예. 시간이 뭐 촉박하거든요. 뭐 3년에서 7년이면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강해야 될 그 나토 쪽 무기는 뭡니까? 자, 2022년 2월 24일 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때 제일 최앞단에 내세운 게 전차와 장갑차, 지상군의 대대적인 부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대 전술단이라고 하는 기동 부대들, 기갑 부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침공에 들어온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토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런 지상전이다. 그럼 지상전의 왕자라고 하면 역시 탱크, 전차. 전차죠. 이 전차는 결국은 전쟁에 있어서는 필수 무기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 전차가 왜 잘못 싸웠냐? 그 러시아가 보전 합동, 그러니까 보병과 이 전차 간의 합동 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당한 거지. 전차가 잘못한 게 아니다. 니들 운영 잘못한 거다.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차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쵸. 앞장서도 진짜 그 위협 속에서도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데. 예. 진짜 오늘 뭐 찐 주제기도 하죠. 아무튼 그 지상 병력 중에 전차 재무장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재무장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대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겁니까? 뭐 고퀄이 나와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좀 상황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미국의 해머 반격 군단이 별명인 미국 육군 제3군단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러시아 인접 4개국인 그 폴란드 그리고 발트해 연안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죠.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러시아 연안으로 있습니다. 나라들이. 네. 폴란드는 우리도 갔었던. 그쵸. 양 박사님 안 갔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시내에서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네. 직장인이라.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러시아의 급속한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최소 전차 1,400대, 예. 그리고 2,000대의 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700문의 포병대. 이 포병대는 155mm 곡사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발사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죠. 현재 GDP 기준 유럽의 4대 국가라고 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네. 이 네 나라의 지상군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이 저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까 IIS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네 나라의 전차만 합치면 다양한 유형의 주력 전차를 다 합쳐도 900문도 되지 않는다. 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2023년 12월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허약한 유럽 군대와 텅 빈 무기고. 그때 뻥 뚫렸죠. 그죠? 진짜 월스트리트랑 이제 마인드가 비슷하다는 게 저도 뻥 뚫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유럽 제1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영국이 네. 당장 배치할 수 있는 무기를 보면 전차 150여 대와 장사정포 10여 문에 불과하다. 와, 진짜 영국도 그러네요. 독일도 통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서독에만 전차가 7,000대 이상 있었는데 네. 지금은 200대밖에 안 남았고 그나마 작동 가능한 것은 100대밖에 안 될 것이다. 절반.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동안에 진짜 꼴 빨고 살았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서는 러시아 쪽 전력을 봐야 되는데 러시아는 또 하도 나가 떨어진 게 많아가지고 러시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일단 하여튼 전쟁 이전 기준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자, 서구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전력을 본다. 경기를 일으켜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그냥 이게 사이트가 있어요. 수치 모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12,566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 본 자료에는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 전차 뭐 수량이 5,700 뭐 여대였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러시아 전차 10,000대 파괴시켰는데 뭐 이런 그쵸. 얘기 나오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딱 사진.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요 우와. 전차 무덤이에요. 폐차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무슨 뭐 네덜란드 뭐 군사정보 사이트 뭐 오릭스,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오신트 공개 정보를 이제 추적하는 이 오신트 네트워크에 따르면 전차 손실이 올해 1월까지 해서 이미 전체 80%에 해당한다. 러시아 주력 전차 하면 이제 T-72, T-80, T-90 이렇게 세 종류인데, 사실 T-72는 1970년대 양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군도 일부 보유한 T-80도 사실 그것도 1970년대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최신인 게 T-90인데 이게 말이 최신이지 사실 T-70 조금 이렇게 덩치를 좀 이렇게 키운 정도에 불과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뭐 최신 모구 간에 제블린 미사일 맞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값싼 드론은 그냥 떨어져도 그냥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러시아 군의 전차 숫자 이거 지금 굉장히 다양한 기관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2,000대 이상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예. 그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유럽은 좀 한시름,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그런 상황인가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아, 게 그래요? 러시아의 생산력을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2차 대전 때부터 하여튼 뭐 찍어내는 거 장난 아니었습니까? 그쪽이 예. 뭐 예.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지금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해서 군수사업을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나토는 어떻게 보고 있냐? 러시아의 방위 산업 종사자가 기존에 200여만 명이었던 것이 전쟁 이후로는 350만 명까지 늘어나 있다. 1.5배나. 와,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어났고 지금 러시아의 군수 공장들은 다 24시간 연중 풀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고 하는군요. 또 이게 약간 거품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전시 경제라. 예. 프랑스의 싱크탱크인 인스티튜트 액션 리질리언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연간 390대 정도의 전차를 납품을 하고 있다. 예. 라고 보여지고 대략적으로 지금 관측은 연간 전차 생산 규모가 100대에서 400대 이른다라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유럽의 전차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만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상대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네네. 예. 다만 서방의 제재 또 부품 부족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란이나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같은 제3국과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능이 낮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복원 전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뭐 T-72, T-80, T-90 외에도 T-55, T-62 이거 정말 옛날 물건들. 예, 이거 뭐 전쟁 영화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현대전에 부적합한 구식 전차들도 많이 지금 복원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숫자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유럽이 판단을 해야 될지는 좀 오리무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한 말씀 덧붙이면요. 사실은 이제 지금 느끼신 게 보면 야, 러시아 의외로 생산량이 별로 안 되네라고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네. 유럽 안 급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실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뭐냐면 여기서 북한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북러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서 전차 생산 하청받아가지고서 한다? 그다음에 자기들 갖고 있는 전차들 개조해가지고 러시아로 수출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빨리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관측이 뭐 러시아가 무슨 5년에서 3년에서 5년 내에 빨리 이렇게 이 전차력을 증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러시아만을 갖고 얘기한다면 틀린 얘기지만 북한을 감안해서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K방산, NK방산. NK방산. 예, 이거 NK방산을 고려하면 예. 이거 만만하게 볼 게 또 아니군요. 그러면 이럴수있을수록 유럽이 정말 즉시 전차 전력을 증강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유럽이 또 이게 또 질질 느려지는 터진 아직은 느림보 배송 예. 이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래 유럽에서 뭐 하면은 속 터져가지고 못해요 원래. 솔직히 그 식당 가거나 이럴 때도 좀 답답합니다. 출입국 과정에서도 좀 답답하고요. 유럽 가면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1990년대 이후 레오파르트 2 전차들을 운영하는 국가들 상당수가 개량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걸 개량을 하거나 됐어 이거 뭐 낡은 거는 주변국 딴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우크라이나 지워줘버리고 자 우리는 새로 만들어 하면서 이렇게 겹치면서 그야말로
상당한 정차 생산 물량을 수주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최근 주문량을 보면 7개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레오파르트 2 A8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300여 대. 이야, 예. 주문 폭발이네요. 주문이 그냥 빵빵 터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 생산하는 기존의 그 레오파르트 A7 플러스 이거에 그 신형 복합 장갑하고 전자장비, 능동방어 장비를 통합한 게 바로 이 A8, A8이란 말이에요, 레오파르트 2. 그래서 이 전차는 이제 미국의 그 M1A2 그 SEP 버전 3, 그다음에 한국의 K2 이런 정말 최첨단의 전차 이것과 함께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K2가 들어가 있던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뭐가 또 차오릅니다. 아주 그냥. 예. 레오파르트 2 A8 전차가 전차 생산하는 게 이제 KNDS 유럽 방산 컨소시엄인데, 자, 여기가 도입하기로 계약한 국가에 통보한 이제 납품물이 언제까지 이렇게 스케줄을 통보하잖아요. 네.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느려도 너무 느려요. 전쟁 끝나겠습니다. 그러다가. 예,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54대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2023년 2월에 계약을 했고 그 초도 물량 납품이 2026년 상반기인데, 자, 최종 물량 납품 완료는 2031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54대 들어가는데 8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자, 이거 원래 K2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오파르트 2 샀잖아요. 쌤통이다. 예. 본인들 국방력만 그 갖추는데 늦춰지는 겁니다, 그냥요. 그렇죠. 예. 그래서 KNDS의 레오파르트 2A8 생산 능력이 매달 최대 4대. 그러니까 연간 48대 찍어내는 게 답니다. 아, 무슨 예. F-22 만드나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쟁 모델이 한국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사례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한데요. K2 전차는 2022년 8월에 계약해서 초도 물량 10대가 그해 12월 7일 폴란드에 도착을 했고요. 이후 계약 체결 30개월 만에 전차 계약분 180대 중에 98대가 폴란드에 납품됐어요. 그래서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2023년 기준 연간 100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이어셀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파트너인데 이쪽은 그냥 바이어셀러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만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말씀드릴까요? 예. 더 있어요? 게다가 우리 지금 10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무교대 해가지고 해서 생산 속도를 높인다. 그러면 인프라 확장 안 해도 연간 200대까지 생산이 가능해요. 늘리면 가능을 예.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정도의 높은 성능의 전차를 이 정도의 물량과 생산 속도 납득한 거는, 납품이 가능한 거는 K2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유일하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독일 니들보단 빨라.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감 가져. 아,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느려 터진 게 뭐 저희한테 그러니까 K방산 입장에서 뭐 나쁜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납품에 오래 걸리는 것도 뭐랍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인건비도 높고, 그리고 복잡하게 일감을 분배해 놨고요. 억지로 막 쪼개고 막 하청, 그렇죠. 재하청, 뭐 3청, 4청 이렇게 가나 보죠? 그리고 부품 수급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지금 생산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유럽 각국 정부들이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 급하지 않으니까 성능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감을 쪼개서 많은 하청 협력 업체가 다 유럽 전역에 흩어진 쪽에다가 전부 일을 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참여를 하니까 이 업체들이 도산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무기 체계 조립 공정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너트 만드는 회사가 너트가 공급이 안 되면. 그런 식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곤 하고요. 오, 그쵸.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행정 비용, 뭐 물류, 또 각 상황마다 다른 인건비들의 뭐 그 폭등이라든가 뭐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무기 가격 상승이 또 이어지고 또 납기도 늦어지는 거고. 그래서 최근 계약 사례들을 보면 그 레오파르트 2A8 전체의 대당 가격이 400억에서 500억을 훌쩍 넘어서 있는데, 2023년 2월 그 문제 노르웨이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 54대를 도입하는데 대당 478억 원 가격표가 붙었는데, 올해 1월에 스웨덴이 44대 주문할 때는 대당 50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뭐 불발되긴 했지만 이탈리아와의 판매 협상 때는 132대를 심지어 많이 구매하는데 대당 900억 원이 넘는 가격이 제시가 된 거예요. 아, 순금으로 만든답니까? 아마 방어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순금으로 만들면. 그리고 그죠. 24K로 만들면 그렇겠네. 아니, 근데 어떻게 따블을 받습니까? 그나마 불발됐대요도. 야.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네. 막상 만들고 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제조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뭐 산출이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교를 하자면 최근 3년간 유럽 여러 나라에 제한된 우리 풀옵션 K2 전차의 가격은 같은 조건의 레오파르트에 비해서 40에서 60% 수준이니까 네. 일단 뭐 성능 자체로 뛰어나지만 가성비도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적 고려만 정말 빼면 진짜 K2가 짱인데 독일 방위 산업 역량이 전체를 넉 대밖에 만들 수가 없다. 매달. 야, 이건 진짜 충격적입니다. 대책 뭐 강구하겠죠? 또 독일도? 원래 전쟁이 나면은 기존에 그 있는 회사들이 다른 거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무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지금 어쨌거나 무기 장비 생산 안 된다, 어렵다. 그럼 뭐냐면요. 지금 독일 가동이 떨어진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우리 또 뭐 현대나 이런 데서 열심히 파니까 독일 차가 좀 덜 팔리는 모양이에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더 경쟁력이라는 부분도 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자동차 산업 일부를 군수품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전환 시작을 했고요. 2024년 6월에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컨티넨탈 AG와 예를 들어서 뭐 해고의 위험에 처한 이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촉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베를린, 그다음에 노이스 이 두 공장에서 차 대신에 군수품 생산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산업체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컨티넨탈 AG 이게 컨티넨탈 여기 타이어 제조 회사예요. 200명의 직원을 이제 고용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하려면 인원이 필요하니까. 독일과 프랑스 합작인 그 KNDS는 최근에 괴를리츠에 있는 프랑스 철도 업체 알스톰의 차량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하고 푸마 보병 전투차를 포함한 그 군용 차량 부품을 생산하려고 이제 개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유럽 쪽에서도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네요. 자,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대부분 갈등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필수적인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90년대 당시 막강 전력을 뽐내며 기세등등했던 나토군도 이 무기 앞에서는 옴짝달싹 못했다고 합니다. 나토군의 기세를 확 꺾은, 길을 확 꺾은 이 무기 도대체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나토군과 유고 연방군이 맞서 싸운 코소보 전쟁. 한 번 지나간 곳은 모두 쑥대밭으로 만드는 나토군의 강력한 공군력 앞에서 유고 연방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 콧대 높았던 나토군은 유고 연방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뭔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격렬한 공습으로 모두 파괴됐다고 생각한 유고 연방군의 전투기와 전차, 장갑차 등의 무기들이 멀쩡한 모습을 한 채 귀국 행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1차 세계대전 후 세르비아와 코소보, 슬로베니아 등의 동남 유럽에 존재하던 6개의 국가는 연방공화국 체제인 유고슬라비아로 묶여 있었는데요. 1997년 세르비아인 슬로보단 밀로세비치가 유고 연방 대통령이 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바로 코소보가 세르비아의 종교적 성지라는 이유로 자치권을 박탈해버리고 세르비아 측에 강제 편입해버린 거죠. 사실 코소보는 세르비아와는 말도 문화도 전혀 안 통하던 알바니아계가 대부분이었기에 분리와 독립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그러던 중 코소보 전쟁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99년 1월 15일 코소보의 남부 마을인 나차크,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럽 안보협력기구 요원들 앞에 45구의 시체가 발견되죠. 바로 유고 연방군이 반군 소탕을 목적으로 코소보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건데요.
12살 아이부터 70세 노인까지 표현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훼손된 시신이 세상에 공개됐고 이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나토는 유고 연방군의 인종 청소와 집단 학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나토군을 코소보 전장에 투입합니다. 나토군은 아군 사상자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공중 전력만으로 유고 연방군을 굴복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적의 탐지를 피하면서 목표를 타격하는 F-117 나이트 호크와 업그레이드된 B-2 스텔스 폭격기가 있었기에 공중전에 한껏 자신감이 올랐던 상황이었죠. 1999년 3월 24일 드디어 얼라이드 포스 작전명을 앞세운 나토군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됩니다. 나토군의 전투기는 유고 연방군의 방공망을 가볍게 뚫고 유유히 코소보에 진입했고 공군기지와 방공체계 폭격까지 성공하며 단번에 공중 우세를 확보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유고 연방군은 당시 소련 연방 최고의 전투기라 불렸던 미그 29의 출격을 신속하게 준비하는데요. 이를 지휘한 사람은 유고 연방군 제204 전투연대 작전사령관이었던 도르제 이바노프 중령. 그러나 출격을 하기도 전에 나토군의 순항 미사일이 미그 29기가 있던 바타니차 공항에 공습을 시작했고 이바노프 중령은 눈앞에서 미그 29기 4대가 순식간에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나토군의 기세에 전투기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 판단한 그는 특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유고 연방군 지휘부에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특수 무기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집된 군인들은 모두 목수, 미술학교 출신 등 대부분 예술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목재, 골판지, 철, 페인트 등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됐는데요. 대체 어떤 무기를 만든 걸까요? 같이 보시죠. 먼저 미그 29 전투기를 스케치한 후 나무를 깎아 기본 골조를 만듭니다. 여기에 철판을 덧대고요. 적외선 금속 탐지기에 대비해 바깥쪽에는 쿠킹 호일을, 안쪽에는 히터를 틀어 열을 냅니다. 엔진에는 등 위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유사 배기가스를 뿜어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목재로 미그 29 전투기의 모조품을 만든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나토군의 눈을 속여 진짜 전투기와 전차 등의 무기를 무사히 지키는 것이었는데요. 그날 밤 목재 미그 29기는 실제 전투기처럼 활주로로 향했고 몇 시간 후 나토군은 활주로에 있는 전투기를 향해 폭격을 가합니다. 이바노프 중령은 이를 보고 그저 웃고만 있었죠. 자신감을 얻은 그는 이미 파괴된 전차와 장갑차에 모조품 무기를 섞어 나토군의 끊임없는 폭격을 유도했습니다. 사실 나토군은 전쟁에 투입될 때 일주일 정도면 끝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웬걸 전쟁은 78일간 이어졌습니다. 코소보 지역 대부분이 산악 지형인데다 구름이 많은 날씨까지 겹쳐 전투기의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아무리 폭격해도 계속 되살아나는 모조품 무기마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당시 나토군 총사령관 웨슬리 클라크는 유고 연방군 전력은 붕괴 상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종전 후 나토군 공습은 허상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모조품 덕에 목숨을 구제한 진짜 무기들의 대행렬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코소보 바타니차 공군기지 경납고에 숨어있던 미그 29 전투기가 유유히 공중 고개를 선보인 뒤 세르비아로 돌아가는가 하면 모두 전멸된 줄 알았던 유고 연방군의 250여 대의 전차, 450여 대의 장갑차, 600여 문의 각종 야포가 코소보에서 떠나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전쟁 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탱크는 20대 이하, 포 12문, 장갑차는 12대가 파괴됐다고 조사됐는데요. 나토군이 코소보 전쟁에 쏟아부은 정밀 유도 무기 비용은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4천억 원이라고 하니 유고 연방군의 모조품 기술에 떡하니 진짜 당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당시 사용됐던 모조품 미그 29기는 세르비아 항공박물관에 나토군에 대한 항쟁의 상징으로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바노프 중령의 마음은 나토군의 어마어마한 공군력보다 강한 게 아니었나 싶네요.
실제로 그 러시아군의 약탈로 일자를 잃은 마리우폴에 아조우스탈 제철소 직원들이 천이나 합판으로 만든 모형 전차 또 MLRS 이런 미끼 무기를 시작을 하는데 투입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기술을 이용해서 애국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더 정교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가 점점 이제 관측 기술이 정교해져서 구별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가짜를 실제 무기의 발열 수준도 흉내를 내고 아, 예. 뭐 열감지 같은 것도 속여 넘기려는 거죠. 그런 모방 기술까지 동원을 해서 다양한 속임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진짜 전장에서 가짜 쓰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테니까요. 대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상전의 왕자로 불리는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독일이 이제 레오파드 2 후속 전차 개발. 앞서도 뭐 A8 말씀드렸는데 후속 전차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독일 뭐 보통 이제 국가 혼자 요즘 안 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이 하니까 독일이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레오파르드 2 전차의 후속 모델인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 레오파르드 2와 그 미국의 에이브럼스 그 M1 등 서방 전차 역할이 커지면서 보다 첨단한 전차를 생산하자. 뭐 이런 이제 구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좀 뭐 구체적인 로드맵 뭐 이런 게 좀 예. 나온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메탈이 지난 이제 2022년 유럽 최대의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터리를 전후해서 독일 전차 군단 아직 살아있다, 예. 건재하다 이거 과시하면서 KF-51 팬터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KF-51 팬터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전투 중량이에요. 그런데 그 최강의 전차로 꼽히는 미국의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 요것과 같이 이제 일부 전차는 화력 증대와 방호력 증강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전투 중량이 60톤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전투 중량이 60톤을 넘어가 버리면은요, 야지 기동이 거의 사실 되게 막 제약이 너무 많아요. 막 뭐 지나갈 수 없는 지형들도 되게 있고 막 속도도 안 나오고 무게를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해서 KF-51 판터는 59톤으로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딱 맞췄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KF-51 판터는요, 레오파르드 2의 120mm 주포보다 더 강력한 130mm 활강포를 장착해서 화력을 확 높였어요. 그 라인메탈사의 그 CEO인 그 아민 파퍼거 씨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0mm 주포는 레오파르드 2의 기존의 120mm 주포보다 50% 이상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사거리도 훨씬 더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포를 더 세게 했다. 130mm로. 이거. 예.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인 포탑 그리고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죠. 네.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무인 포탑은 승무원 배치 없이 포탄과 자동 장전 장치, 발사 장치를 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전차 주포 구경 얘기 나왔는데 사실 120mm 이상, 130mm에 이르게 되면은 탄의 길이가 너무 길고 무겁기 때문에 예. 사람이 연속 장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의 굉장히 힘들어져서 자동 장전 장치가 꼭 필요한데 자동 장전 장치가 설치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탄약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사람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확보되고 승무원 수도 4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되고 차체 높이도 낮추고 이 모든 것이 크기와 중량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차용 드론의 장착인데 예. 이건 상당히 좀 요즘 흐름에 부합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KF-51 판터는 사거리 밖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비전사의 히어로 120 자폭 드론을 운영을 합니다. 예. 이 드론은 자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차 공격을 또 하면서 근거리 정찰 임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됐고, 탄두 중량, 탄두를 갖고 있는데 탄두 중량은 4.5kg 정도 되고 작전 거리가 40에서 60km나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그 탱크는 그러니까 전차를 잡기 위해서 드론이 가는 게 아니라 전차와 현대적인 드론이 함께 움직인다. 아니 이건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 두 개가 뭐 매우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사실 이 두 개의 결합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흐름인 것 같은데, 영국이 그 서방 군사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던 챌린저 2 전차가 그 FPV라고 그러죠. First Person View. 1인칭 시점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군대하고
충돌해서 파괴하는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를 했습니다. 아, 이미 그렇게 쓰이고 있군요. 오, 보시면 지금 이게 1인칭 FPV죠? 화면으로 예. 예, 지금 날아가는 모습이 1인칭. 1인칭으로 보이는 거죠. 오, 이거 이 탱크 진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계속 박아버리네요. 예.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박아버리는. 예.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 FPV 드론은 정찰은 물론이고 공격에도 필수적인 도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이번 전쟁의 교훈을 반영을 해서 전차 포탑 위로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공격하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그런 신개념 능동 방어 시스템도 만들고 전차 사거리 박표적을 파괴하는 자폭 드론 이런 여러 가지 신개념 드론들을 방어하거나 운영을 하는 그런 관점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그동안 정말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그 러시아제 전차가 뭐 앞서 영상에 나왔죠. 중앙 예비기지에 뭐 거대한 뭐 전차 무덤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증명하듯 그 민낯이 조금 뭐 제대로 좀 부끄럽게 드러났는데요. 근데 러시아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르마타. 그렇죠. 아르마타 이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느 정도 이거 성적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르마타까지도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T14 하면은 야, 아르마타 하면 야 전자동 무인 포탑, 우씨 완전 미래다. 그 다음에 뭐 야 터치 스크린으로 뭐 전투총 대체제하고 뭐 12km 밖에 있는 적전차를 넉넉히 격파할 수 있는 12km. 와, 보이지도 않아. 최고. 자 이렇게 예. 얘기 서방이 충격에 빠졌다 난리를 쳤는데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끝판왕이다. 네, 게임 체인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지상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르마타 하면 니네 아르마타 봤어? 자 근데 어땠냐 실제로 예. 어땠냐? 러시아 그 국영통신사 그 타스가 어떻게 보도했냐면 자 2023년 4월에 러시아 남부군 기갑부대에 T-14 아르마타를 실전 배치했었다고 해. 예. 그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여러 대 전차가 전투에 참여해 성능을 확인한 후에 그 후에 해전선에서 철수했다. 우크라이나 전작이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걸까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또 뭐 푸틴 대통령도 계속 아르마타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거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르마타가 진짜 이게 그림만큼의 그 위풍당당한 건지 그 위용이 진짜인지 이건요. 일단은 지금은 서방의 제재로 부품 수입이 되지 않아서 양산 차질이 불가피한 걸로 보여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 뭐 첨단 뭐 부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실은 러시아 방산업계가 서구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연구에서 드러나는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 무기하고 군용품 27종을 뜯어봤어요. 이 무전기, 미사일, 드론 등 거의 모든 무기에서 서방 국가의 반도체 부품이 발견됐다. 미국의 비중도 크고요. 예. 제재만 제대로 하면 이것도 예, 그 무릎 하나 꿇게 만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미국이나 이 서방에서 만든 칩이 없으면 러시아 무기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네. 되니까요. 물론 이제 대체 부품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생산 재개를 뭐 그거 맞춰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또 찾아서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찾아내서 교체하고 설계와 생산 방식을 또 변경하고 또 성능은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거고 이런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러시아가 지상전력 정비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폴란드가 미국의 M1A2하고 우리의 K2 운영을 본격화한 시점일 것이다. 네. 그러면 미국 빠진 나토가 러시아와 진짜 1대1 소위 뜰 수 있겠느냐? 지상전 부분은 나름 뭐 좀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근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자, 우크라이나 측의 그 예를 들어서 월별 그 전투 보고 따르면은 2025년 3월에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러시아 전차 수가 192대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이건 1년 전인 2024년 3월에 파괴했던 숫자에 비하면 약 절반 정도예요. 그때 보면 376대를 격파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절반으로 줄었냐? 갑자기 우크라이나 공격 능력이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할 전차 수가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목격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전쟁 처음에 나올 때 막 T-72, T-80 막 끌고 막 싸우다가 최근에 T-72, T-80 보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대신 뭐가 나왔냐면 T-62 이게 뭐냐면 북한군 쓰는 그 천마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천마 선군 이게 원형이 T-60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소련군에서도 안 쓰는 T-55. 50년 전에 이미 사라진 건데 자 이제 그것까지 다시 등장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재래식 전력이 고갈됐으니까 푸틴 야 이제
전쟁 포기할 수 있을까? 그만하셔야죠. 그러니까 실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러시아가 불리한 조건에서 우크라이나 그 휴전 협상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거 재래식 무기 지금 없으면은 그럼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재래식 무기 없으면 우리는 더 센 핵무기로 너희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크렘린에서 계속 우리 전쟁 계속해야 될 거야 하는 한 러시아 재래식 무기 고갈이 되려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반칙인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핵으로 그거를. 유럽연합 국가들을 공격할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It had a meaning, no